자, 그러면 이제 요번 시간에 볼 게 인제 뭐냐면 평가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가책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 몇 페이지냐면 219 페이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역사과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강독을 좀 하겠습니다. 예.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이시죠? 6장 내용. 자, 요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수행평가의 장점과 단점 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거는 녹색적인 내용하고 좀 겹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그 평가책 저자가 최상호 교수님이어 가지고 요 녹색책 그 평가 부분 있죠? 요 평가 부분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겹쳐요. 그치만 좀 더 자세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수행평가는 무엇보다 학습의 과정에 관심을 갖고 평가하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주체를 인식하여 학습자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학습자가 정답을 찾았을 때만 해당하는 지식을 알고 있다거나 기능을 습득하였다고 가정하지 않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지식이나 기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또한 일회성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개인의 평가뿐만 아니라 집단 평가도 강조한다 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장점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죠. 수행 평가의 장점과 특징. 자, 근데 그러나부터가 되게 보면 이제 단점이 나와. 예, 그러나부터가 나오면 그러나 학습자의 수행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장시간이 필요하며 평가자 간의 객관도와 신뢰도가 부족한다는 점이 있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해결 과정이다. 해결 과제이다 해 가지고 수행 평가에 음 뭐냐면 단점이 나와요. 단점.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이제 수행평가 의미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수행평가 의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좋으신 말씀 적어 놨어요. 미국과 영국의 수행평가가 어떻고 뭐 우리나라 수행평가가 어떻게 해서 인제 발전됐는지 개념이 뭐 근데 이거는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고요. 예. 몇 페이지를 보시자면요. 수행평가 역사과 수행평가 유형을 볼게요. 수행평가 유형. 이게 229 페이지예요. 229 페이지. 제가 인제 예전 그 역사과 제 심화 교재에 또는 기본 강의 교재에 그 역사과 수행평가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 자료는 그거 인제 기본 교재라든지 심화 교재 내용을 참조해 보시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강독 그 강의니까 쭉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어 읽어 볼게요. 자, 수행평가 유형이 이제 크게 여기에서는 두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두 유형으로. 수행평가 유형은 아이고 이게 자, 수행평가 유형은 첫째, 평가 대상에 따라 개인별 평가와 그룹별 평가로 나눌 수 있고, 둘째는 평가할 내용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에 의한 제작물 평가와 실기, 그다음 발표, 토론 등의 직접적인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중에 전자는 글쓰기와 그 탁본 쓰기, 역사 상상화 그리기, 포트폴리오가 해당하며, 후자는 연극, 모의 재판, 답사 등에 해당한다. 또한 답사 후 보고서 제출이나 토론 수업도 이런 토론 수업에서 입론서 평가 등은 이를 절충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해 놓고 이제 관련된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인제 다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유형을 보고 있어요. 대표적인 유형이 조사 보고서법하고 그다음에 조사 연구법, 발표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번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포트폴리오법 있죠. 예, 포트폴리오법하고 그다음 글쓰기법, 그다음 퀴즈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가 조사 보고서법이야. 조사 보고서법. 자, 이 조사 보고서법은 인제 뭐냐면 정의가 나오는데
문헌 조사나 현장 조사 그리고 문헌 채용 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헌 조사 연구 보고서법의 정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때 고조할 점이 인제 그러니까 요때 인제 내용을 보면 장점이 나오는데 이때 인제 요게 유의점이죠. 유의점이 나오는데 유의점은 인제 그 밑에 단락이 있어요. 첫 번째 유의점은 자, 연구 주제는 동일하게 부여하기보다는 개인별 혹은 소그룹별로 선택할 수도 학생 흥미에 도움이 된다. 그를 유의할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 그룹별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담당했는지 미리 계획서를 받는 게 효율적이며 특히 평가 시에는 우수한 학생들 몇 명 위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각각 담당할 일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해 가지고 유의점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평가 시에는 그 담당한 일을 보고서를 수록한다. 요 내용이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요때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왜 효과적인가? 그러니까 온라인 게시판인 건 우리가 이제 다원이나 네이버의 카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예. 첫 번째로는 게시판에서 그룹별로 얼마나 과제가 진전된 가는지 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왜냐면 과제를 인제 계속 이제 오르고 잘 올리는 과정에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 그룹의 구성원들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주고받거나 질문 응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어 여기 보면 자료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례 일과 같이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 개개인의 주장을 정리하거나 일관성 있게 조사도 지도할 수 있다. 해 갖고 지도 방법이 나오죠. 예, 지도 방법. 그래서 요거는 직접 위에 사례 6-1 번을 인제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생각할 문제 이렇게 해 갖고 뭐 "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의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을까요?" 뭐 "계엄파와 오종과 왕비의 창덕궁이 아닌 경호궁을 옮긴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일본 공사관터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를 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건 뭐 역겨운 문제는 아니지만 계엄파가 이제 갑신정변 당시에 고종과 왕비를 창덕궁이 아니라 경운궁으로 옮겼고 그게 경운궁이 뭐냐면 신궁이에요, 신궁. 그러니까 신묘를 모시는 그 궁이지 삼이 사는 궁은 아니에요, 여기가. 칠궁 중에 하나인데 왜 옮겼냐면 거기가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계엄파가 가지고 있는 병력 가지고는 방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경운궁 같이 삶이 살지 않는 조그만 그런 신궁을 옮기면서 방어가 인제 가능하도록 한 거죠. 근데 나중에 하도 이제 명성황후가 투덜투덜 거리니까 인제 일단은 나중에 창덕궁 옮겼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 갖고 있고 조사 연구 발표법 보죠. 조사 연구 발표가 앞에 조사 연구 보고서법하고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조사 연구 보고서법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 연구 발표를 하는 거야. 이 둘이 이제 짝 패키지로 묶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사 연구 발표법은 위 조사 연구 보고서법에 연계시켜서 실시한 방법으로 개인이나 모둠별 평가가 가능하다. 개인별 평가도 가능하고 집단별 평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방법이 그 밑에 쭉 있죠. 첫 번째 이 평가 방법은 학급 내에 인제 모두 동일한 주제를 실시한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조사 연구한 것을 다른 학생에게 알려주기 위한 모둠별로 각기 다른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 선정한 방법과 동일한 주제로 어 팀을 이렇게 나누고 이제 하는 거와 이 동일한 주제를 팀별로 다 인제 뭐냐면 주제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이제 전자, 후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볼게요. 전자는 모든 별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 똑같은 주제를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이걸 활용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고 후자의 방법은 실시할 경우 모든 별로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요때 인제 각각 주제별로 다르게 인제 하는데 어 비슷비슷한 주제 갖고 하다 보면 이제 또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발표 주제는 각 모둠의 대표가 추첨을 통해 선택하도록 하며 평가 기준은 명확하고 평가의 공정성이 있음. 이거는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평가 기준 명확하고 공정성 있는 거는.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밑에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에는 발표 방법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 같은 것들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이제 좀 보면 발표 방법에서 발표 방법은 학생들이 자율권을 주되 교사에게 진행 사항과 예도 사항 등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 교사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자, 발표는 연극, 비디오 촬영, TV, 라디오 방송국, 노가바, 요즘에 이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가사 바꾸기,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나 분량에 따라 개인별 교육부 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자, 그래서 발표 방법과 관련된 내용과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 파워포인트니 그다음에 이제 뭐 연극 비디오 촬영, TV, 라디오 방송국 같은 식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예. 이런 뭐냐면 발표 방식 그의 어떤 효율성 예. 이런 것들과 연결돼 있어. 이런 방식들의 효율성. 자, 일단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이제 문서로 이렇게 쓰는 글로 쓰는 것보다는 역사과에서는 과거 사용을 재현하는 데 또 이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그 옆에 있어요. 옆에. 자, 그 역사는 과학적 요소와 함께 문학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문학적 상상력 아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과거의 사고를 재현함으로써 역사의 주제인 과거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요 방법의 평가 방법, 조사 연구 방법에 이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 단락 붙어 있어요. 자, 여기 사례 6-2번을 보였죠? 사례 6-2번은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동료평가지 이렇게 있고, 자, 보면 평가실 사례 2와 같이 동료평가지를 활용해요. 학생들의 상호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실시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째는 동료평가를 하면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와 함께 둘째 교사의 평가에 동료평가 점수 합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예. 그래서 이제 수업의 집중, 상호평가,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동료평가, 교사평가에다가 동료평가 점수 합쳐서 공정성을 확보해요. 얘들끼리 평가만 하면 좀 문제가 생기니까 그 거기에다 이제 교사평가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인제 할 때는 동료평가 점수와 교사의 점수 기준으로 적절한 비율, 어느 정도 동료평가 점수와 교사의 점수 기준이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 이게 인제 뭐냐면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조사 연구 발표에 뭐 순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먼저 모둠의 대표가 모여 발표 주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모둠에서 담당할 주제가 결정되면 모둠끼리 모여 자료 수집 및 발표 계획을 의논해 모둠별 발표 계획서를 인제 제출하죠. 예. 그래서 이 계획서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역할 분담, 발표 방법, 전체적인 준비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때 발표 계획서를 이제 할 때 교사의 어떤 지도 방법 발표 계획서나 이거 발표할 때 요 내용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발표를 할 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발표 계획서가 아니라 발표를 할 때 교사의 어떤 지도 방법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인제 나오는데 어 모둠의 대표는 수시로 이메일이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발표 과정에 생기는 질문사항을 중시로 교사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때 교사는 발표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조언할 수 있으나 학생이 요청할 때만 하며 학생 수도 지도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막 발표하는데 준비하는데 요렇게 하다 요렇게 하라고 이제 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발표 당일에는 인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보고서에는 모두모의 역할 분담, 발표 방법 및 사용 기재 제작 기자재, 발표 내용, 주제와 관련된 조사 내용, 참고 문헌들이 포함되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이제 그 밑에 있죠. 예. 발표 방법 때 이제 교사의 지도 방법 각 모둠에게 동료 평가의 유의사항과 중점적인 평가 내용을 지도하는 채점자 훈련을 한다. 예.
그래서 인제 실제로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발표를 수업할 때 교사의 유의사항이 있어. 이게 뭐 첫째, 둘째 이렇게 하면 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요번에는 포트폴리오를 냈지만 이 최 교수님이 또 들어와서 인제 포트폴리오 외에 또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은 다 보셔야 돼,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을. 자 그래서 모든 걸 발표 시 진행할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된다. 첫째, 모든 평선 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관찰되고, 둘째는 역할 분담이 중요함을 주시시켜 이른바 무인승차 학생이 없고 일부 학생들의 과제를 전달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셋째는 발표 준비 과정의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이해하도록 강조하며 발표 방법 외형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넷째는 발표 방법에 따라 기재에 필요한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모든 발표 시간에 엄숙하도록 하고 역사 수업 전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교사의 조언이나 지도는 동료평가를 수업한 후에 실시하며 동료평가 객관적 이유도 협조한다. 그래서 유의점 쓰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한두 가지 외워서 쓰세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이 모든 부수의 문제점이 나요. 그러나부터가 되게 보면 그 시작되면 문제점이야. 그래서 학생의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모든 수업은 모든 간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협조를 이루지 않아 단합이 못할 경우에는 발표하지 못한 사회와 같은 단점이 있다. 예. 그러니까 단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발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 모든 수업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조사 발표 연구 방법에서 모든 수업을 실시할 때 문제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관련된 사례가 있으니까 좀 보시고 뭐 그림 자국도 있어요, 뒤에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를 보자. 글쓰기법 볼게요, 글쓰기법. 자 요건 글쓰기 수업과 관련돼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교수학습 방법 관련돼서 글쓰기 수업 있잖아요, 녹색 책에. 예 그래서 인제 요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예. 자 글쓰기법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강의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수강 인증번호. 제가 첫 번째 타임 때는 제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자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 번이에요. 50 번. 적으셨죠? 자 50번 적을게 할게요. 그 50번 이렇게 적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은 이제 그걸 강의를 안 듣고 그냥 쭉 그 강의 스캔해 갖고 보다가 그 번호만 이렇게 적어 갖고 적으신 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적지 않고 말로 알려 드릴게요. 강의를 들어야지만 알 수 있도록. 예. 자 그러면 보면 자 글쓰기는 첫 번째는 역사를 배웠던 사회과 학습의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글쓰기 작업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이제는 알지 못했던 생각을 발견하고 구조화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글쓰기를 해야 할 경우 글쓰기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직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자 써야 할 글의 종류에 따라 역사적 사실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확장시킬 수 있다. 자 여기는 딱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요 뭐와 관련된 거야? 딱 보면 예 글쓰기 수법의 장점이죠.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 장 넘어가서 글쓰기 종류가 있어,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쓰기 종류가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볼게요. 자 역사과를 비롯한 사회과의 수업에서 활용하는 글쓰기 종류에는 설명적 글쓰기, 자유로운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이렇게 인제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적 글쓰기, 자유로운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세 가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흔히 과제로 제시한 보고서 글쓰기는 여기 설명적 글쓰기예요. 이게 과제형이죠. 원래 그 수행평가 과제를 제시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역경을 읽다 보면 앞뒤도 안 맞는 게 있어 논리적으로. 자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는. 자 학생들이 스스로 다수 정보를 찾아내서 유용한 정보를 축출해 자료에 맞게 조직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설명제 글쓰기의 어떤 작업의 특징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자유로운 글쓰기야.
자, 자유로운 글쓰기는 용어 그대로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써나가는 작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창의적 글쓰기죠. 자, 창의적 글쓰기는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적 사실을 분석, 평가하는 작업이다. 자유로운 상상을 이야기보다는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한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우리가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한 거는 망상이나 그다음에 뭐 문학적 상상력하고 달라요. 뭐에 근거한 거죠? 사전을 바탕, 팩트, 사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어떤 사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뭐냐면 상상력을 한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남색책 할 때도 할 텐데 역사적 상상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쓰기의 유형을 바탕으로 현재 역사과의 수행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글쓰기는 쭉 나와 있는데 뭐 역사 신문 글쓰기, 극학습 대본, 역사적 인물에 보내는 편집, 인터뷰 기사, 뭐 연설문, 건의물, 역사일기 어 이런 것도 있어요. 감상문. 그래 갖고 인제 그 뭐 이렇게 사대 뭐 6-2번, 6-5번, 사대 6-6번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인제 뭐 그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업 위해서 수업 시간 중에 활용될 수 있는 간단한 글쓰기 가지다. 그래서 뭐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채점하기보다는 평가의 수를 누적되면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게 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평가 횟수가 누적되면서 수행 여부를 또 평가하기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사례 6-7번처럼 역사 용어 개수를 규정한다거나 역사적 사실을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뒤에 넘어가서 오류가 없는지 채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 했죠? 4대 6-7번이죠. 요걸 얘기하는데 신석기 시대 가상일기에서 역사 용어 개수를 요 가상일기에서 역사 용어 개수 같은 것들은 뼈반을 가닥바퀴 뭐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요런 걸 통해서 가상일기를 통해서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과정에서 역사적 오류가 있는지를 또 뭐냐면 살펴보는 것도 채점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신석기 읽기 보면 잘 쓴 것 같아요. 얘가요. 뭐 갈판, 갈돌 신석기 시대 때 인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데 요게 좀 약간 좀 틀린 게 있긴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는지 보는데 여기에도 뭐 쭉 보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면 이 신석기 시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인제 하여튼 채점 기준일 때 요런 것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대 6-6번을 좀 보세요. 나의 가족 연표사 있죠? 요거,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 두세요, 요거는. 이거는 요거보다 글쓰기 수업보다는 연표 만들기 해 갖고 인제 연표 학습 있잖아요. 연표, 수업 소재 연표. 그때 나의 연표, 가족 연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문으로. 저도 예전에 이거 모의고사를 한번 예문으로 낸 적이 있거든요, 요 연표 만들기 이용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에 볼 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트폴리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이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는 지금까지 2번이나 기출 나왔어요. 이게 인제 14년인가? 14년 나오고 올해 이제 21년 나오죠. 예. 뭐 한동안 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역교도는 항상 나오는 대로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더라도 좀 다른 식으로 병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봐 두세요. 자, 요게 이제 앞에 나오는 포트폴리오의 정의 내용이죠. 녹색책 내용하고 이제 동일한데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보관 유지가 가능한 서류초로서 그림, 작품 등을 진술 증거로 수반되는 용기며 정보 관리의 문서 목록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역사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썼다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업적인 문서나 은행 투신의 안전을 위한 문서의 목록도 정리하기도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어떤 평가 횟수 이렇게 있죠. 평가 횟수. 여기는 단기적 평가가 아니라 장기적 평가야. 장기적. 이 포트폴리오 특징상 그런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포트폴리오에 이용한 수행 평가는 대체로 한 단원이나 한 학기 혹은 1년 단위로 실시한 방법으로 비교적 장기간을 요구하는 평가이다. 그러므로 수행 과정을 점검하는 중독 평가는 1에서 2회 정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거다. 장기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장점이 나와요. 포트폴리오 장점. 장점.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장점은
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채점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근거에 비교적 명확하다는 거. 요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수행 과정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여 항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걸 평가하고 포트폴리오 자체가 누적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어. 예. 자, 세 번째로는 관련 자료를 모으고 처리하며 처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다. 자, 이때 인제 자료 수집 능력, 조사 연구 능력, 성실성, 의사 표현 능력을 평가하는 포함해서 평가 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이제 포트폴리오의 장점. 음 그래서 평가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 비교와 시작과 끝이 항상 정도가 인제 반영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인제 사고 능력,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예전에 기초와 관련된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포트폴리오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가 않아. 예, 이것도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가 아니에요. 이것도 인제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때 포트폴리오 장점이지만 이 장점이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예,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할 때는 오히려 이건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으로 바뀐다. 이와 관련된 기출이 이번 연도나 예전에 14년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같이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뒤에 다시 돌아와서 한편 해부터 인제 나오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의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그 포트폴리오 유형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학습지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평가예요. 그래서 학습지 혹은 이들 최고 여건 배움 책에서 교수 학습 과정에 필요한 역사 사실 내용 및 사회를 포함한 지도 사진 등 그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사 단원별로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행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보면 단지 교과서 내에 용의 핵심의 요약을 정리하거나 주요 용어를 빈칸으로 두고 이를 채우는 형식의 배움책은 포트폴리오 적용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학생들 사고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단답형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제 성적평가 뭐 암기 카드 이제 제가 나눠주잖아요. 요런 거는 포트폴리오로서는 별로 안 맞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답형이고 암기형이잖아. 근데 이제 임용 시험에 맞기는 하는데, 자, 하여튼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평가 기준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그 얘가 여기 앞부분에 사례 6-8번 있어요. 6-8번 한번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채점 기준도 한번 좀 보세요. 거기에 채점에 이제 평가 기준을 어 쭉 있죠. 요거 채점 기준을 쓰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료 수집 능력, 그 주제에 맞는 기수의 개수가 얼마나 수집하는가. 그다음에 조사 연구 능력은 자료 조사를 통해 필요한 개념을 학습하고 정리했는가. 그리고 성실성 같은 게 과제 수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의사 표현 능력은 과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감상과 견해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채점 기준들 요거와 관련돼 갖고 밑에 있는 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고, 요게 눈여겨보실 게 이제 개수만큼 예, 채점을 정확히 그러니까 채점 기준의 명확성과 관련됐죠. 자, 그리고 지속적이죠. 지속적. 예. 한두 번 해 갖고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돼. 자, 이런 것도 인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이제 퀴즈와 게임 방법 있죠.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제 퀴즈와 게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역사 퀴즈 뭐 이런 것들 하고 골든벨 퀴즈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쓰는 골든벨 퀴즈들 인제 12월 말에 해요. 제가 요번에 그 골든벨 퀴즈를 한번 맡아 본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인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사례 6 번과 같은 사례 6 번을 좀 볼게요. 이게 그 그룹별 이제 뭐냐면 퍼즐 만들기 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기 있는데, 자, 역사 퍼즐 만들기는 그 대단원 학습이 끝난 후에 중간 개념의 용어 정리를 추출하여 그룹별 작업하는 것이 좋다. 음. 해서 있고,
그래서 이제 퍼즐반도 있고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용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 역사 퍼즐은 어 만드는 것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퍼즐을 풀어보는 동안 또 다른 재미를 통해 역사 수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역사 퍼즐 만들기의 장점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인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역사 퍼즐 나오고 요거에 대한 장점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 제 생각에는 다음에 문제를 낼 때는 아마 이제 최상욱 교수님이 어 포트폴리오만 낼 것 같진 않아. 사람들이 이제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니까 수행 평가 중에 다른 평가 방식도 낼 것 같으니까 요것도 역사 퍼즐 한번 읽어 보시고 외워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것은 이제 각자 보시고 요 정도 제가 인제 좀 부족하지만 일단 수행 평가 유형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강독을 하고요. 예. 그래서 평가책은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평가책은. 그리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 평가책에서. 그러면 그 앞부분인가 뒷부분에 객관도, 난이도, 그다음 권란도 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게 예전에 14년 기출문제에 좀 13년 기출이다. 13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읽어 보세요, 그냥. 예. 자,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는 요 정도만 하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뭘 보냐 인제 남색책을 봐야죠. 인제 녹색책 이제 메인 교재가 끝났으니까 남색책을 인제 볼게요. 자, 남색책 강독도 어떻게 진행하냐면 다 읽지는 못해요, 제가. 그래서 기출 중심이나 아니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읽고, 그다음 남색책 관련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파란책하고 갈색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도 간간이 있으면 이제 뭐냐면 연결시켜 갖고 같이 강독을 진행을 할게요. 자, 남색책 한번 펴 보세요, 남색책. 자, 남색책을 저도 인제 퍼야 되니까 네, 평가책은 잘 지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아이패드로 이제 다시 본체 거 샀거든요. 그래서 넘기기가 이게 편하더라고. 예, 금방금방 넘기고. 자, 22 페이지 펴 보세요. 22 페이지. 예. 22 페이지. 자,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교수 내용 지식과 역사 교육과요.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이죠. 예. 슐만 이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교육과정과 지식과 관련돼 갖고. 자, 요 내용은 파란 책에도 있어요. 파란 책에도 있고 슐만 이론은 노란 책에도 있어요. 노란 책에도. 노란 책은 좀 자세히 돼 있어. 근데 이제 파란 책 내용 같은 게 거의 중복되니까 건너뛰고요. 노란 책 같은 게는 이제 교수 내용 지식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관심 있는 분은. 예.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교수 내용 지식의 개념을 차원한 사항은 이게 왜 불러왔는데? 예. 자, 교수 내용 지식의 개념을 차원한 사람은 미국의 교육학자 슐만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요 정도 해야 되겠네. 자, 그는 교사가 잘 가르치면 가르치기 위한 지식 기반으로 7가지 나눠 제시했는데, 자, 내용 지식, 일반 교수법 지식, 그다음 교육 과정 지식, 교수 내용 지식, 학습자 특성에 대한 지식, 그다음 교육이 이루어진 맥락에 관한 지식, 교육의 목적, 가치, 철학적, 역사적 근거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등등이다. 7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가지 외에도 4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굳이 다 알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3가지만 알면 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러니까 내용 지식하고 교수 내용 지식과 교육 과정 지식, 요 3가지만 이제 아는데, 특히 교수 내용 지식, 음 교수 내용 지식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 지식, 예, 요것은 시험 문제에 나왔죠. 교수 내용 지식과 교육 과정 지식. 요번에 이제 나온 게 교육 과정 지식이고요. 자, 그럼 내용 지식을 볼게요, 내용 지식. 자, 내용 지식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어 뭐냐면 그냥 내용이야. 우리가 한국사, 세계사, 뭐 동양사 이렇게 할 게 그 내용 지식으로 구성됐고, 내용 자체. 그리고 이 내용을 구성하는 어떤 탐구 방법이 있죠.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라 요걸 내용 구성하는 이제 탐구 학습 방법. 그러니까 사료나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연구 방법과 관련된 지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지식은 내용 자체와
이 내용을 참고한 연구 방법 같은 거를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내용 지식이란 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의 범위와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교사는 고유한 지식의 구조를 가진 교과의 사실을 통합하고 조직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란 단순히 교과 내용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 학문적 태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연구 방법과 관련된 내용과 역사적 어떤 특징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는 역사적 사실 특수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실과 해석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증거에 따른 역사에서의 잠재적인 성격과 사건들의 어떤 인과관계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역사식의 주요 특징이다. 그냥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떤 학문 분야와 교과의 참가 거짓, 타당성과 부당함이 수정되는 일련의 절차 방식도 알아야 된다. 요때 그 방법은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학문의 방법이야. 네. 그래서 연구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라 애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 방법을 얘기해요. 지식을 생성하는 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 자, 근데 뭐 내용 지식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용 지식 내용 쓰라고 하면 요 정도 쓰시면 되겠죠? 제가 이거 건너뛰는데 요거 네. 그래서 내용 지식 요거 여기 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요 정도 내용은 이제 문단을 나눠 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가 본 게 교수 내용 지식이에요. 자, 이 교수 내용 지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교수 내용 지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면 이게 자, 교수 내용 지식 보면 교수 내용 지식이 그 밑에네요. 교육 과정 지식이 먼저 나오네요. 네. 그럼 교육 과정 지식부터 할게요. 보니까 순서가 교육 과정 지식 다음에 그 교수 내용 지식 그다음 네. 교육 과정 지식부터 할게요. 자, 교육과정 지식 두 번째 달력 보면 교육과정 지식은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교환된 일련의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요게 교육과정 지식의 정의죠. 그래서 내용 쓰면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그래서 일정한 단계에서 특정한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교환된 일련의 프로그램. 대표적인 게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7차 교육과정 뭐 개정 뭐 이렇게 불렸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이용하는 지식인데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여기 내용은 요 정도 밑에 들어가는데 교과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 자료 외에도 학생들이 다른 내용을 배우게 된 과정, 그 전환 후에 배웠거나 다른 학년에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에 근현대사를 좀 배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세계사 관련된 내용을 끌어다 쓰면 요건 교육과정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동교과뿐만 아니라 또는 그 저기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지리들도 알아야 돼. 그래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대공황을 설명할 때 경제에서 배우는 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죠. 이런 개념들을 이용한 것도 이런 것도 이제 뭐냐 다른 교과 과정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 자, 하여튼 즉 교육과정 지식의 상황과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원에 대한 이해와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포함된다. 요게 뭐 한 세 번째 되겠죠. 내용 측면에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쓰면 요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지식은 09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올해 기출문제 나왔어. 21년도 기출문제.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수 내용 지식 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한번 세네 문제 나왔을걸요? 예, 교수 내용 지식. 자,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그 교수 내용 지식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서 이게 왜 근데 이게 두께가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되지? 예, 잠깐만요. 펜이 아유 좀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자, 하여튼 할게요.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교과의 특정적인 내용 지식의 구조도 학습자의 고려에 정답 양식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교과의 특정적인 내용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영역 보통 고유 인지 이론했다는 거죠.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제가 드는 게 뭐냐. 자, 이 전제에 둔 것은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내용 중심서를 바탕으로 내용 중심서. 자, 파란 책에 보면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 방법을 많아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뭐냐면 얘기해요. 그래서 내용 중심설과 방법 중심설이 대립이 내용이 있거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그냥 안 나오고 있는데 내용은 역사 교과를 많이 알아야지 잘 가르칠 수 있다.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수학습 방법이죠. 네, 교수학습 방법을 내용을 몰라도 교수학습 방법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거 이런 내용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탕한 것은 내용 지식을 바탕한 내용 지식. 그래서 많이 알아야지 많이 가르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분야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범국가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학습 방법을 예, 내용 측면에서 강조해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첫 번째 이제 특징들 좀 보면 자, 교과목의 교사의 지식으로부터 교과의 내용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내용과 가르침 방법을 혼합하여 특정 주제나 문제를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하는가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다양한 흥미와 능력에 따라 적용하는 걸 말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흥미롭게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나온 게 은유, 예시, 보기, 유추 등 설명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은유, 예시, 보기, 유추 특히 이제 유추 같은 경우에 따로 인제 뒤에 또 나오죠. 유추는 이제 교수 내용 지식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추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교과의 내용 지식에도 이는 교과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지식 내용에도 교과 내용이 분리되어 있는 일반 교육과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로 가해진 것의 독특한 지적 기반을 구성한 것이다. 아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교수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 전문가 그 가르치는 교사들 구별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어 교수 내용 지식이 그 당시 교과 내용 전문가 그리고 그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을 구별하는 요소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도 방법 우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예.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방법을 이제 플러스시킨 거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내용 중심에다 방법을 약간 플러스시킨 거다. 야.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교수 내용 지식 관련된 용어 내용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교과 내용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그 교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의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사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과 내용에 관한 교육 내용이다. 자, 이러한 견해는 방법만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전면에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이해를 필요하며 방법적이기보다 교과 내용 지식 기반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 수면의 내용, 교수 내용 지식은 이렇게 내용을 바탕으로 많이 알아야지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아까 교과 내용 전문가보다는 약간 방법적 지식을 부수적으로 안다. 이런 쪽에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더 알아야 할 게 뭐냐? 교수 내용 지식에서. 자, 이게 예전에 이제 시험문에 나온 건데 여기는 없지만 그 노란 책이 있어요. 노란 책에 뭐냐면 신입 교사와 그 신입으로 들어온 교사와 그 예전에 기존 교사들 경력 교사들 있죠. 경력 교사. 자, 그래서 신입과 경력 교사의 차이점이 뭐냐?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수 내용 지식의 차이가. 이 차이점을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의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신입 교사, 경력 교사들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지만 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경력 교사 같은 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수 내용 지식의 어떤 개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잘 가르친다는. 물론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도 상당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하도 뭐 많이 보니까. 자, 근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밑에는 뭐냐면 되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뭐 교수 내용 지식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쭉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네, 자기 자랑만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쭉쭉 넘어가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5페이지 보세요. 네, 역사교육의 특성 부분을 볼게요. 이제 역사교육 특성. 음. 자, 역사교육 특성은 해방 후 역사교육 논의 특징해 가지고 이제 쭉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해방 후 이제 우리나라 역사교육 어떻게 바뀌게 됐나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을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란 책 내용은 파란 책 내용이 되게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책을 읽고 그다음에 요 부분 관련된 녹사책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파란 책 몇 페이지 펴시냐면 221페이지 펴보세요. 221페이지. 예. 파란 책 22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왜 갑자기 지필평가 나? 예. 아, 이거 잘못 적었네 제가. 어저께 졸다가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파란 책 282페이지 펴보세요. 요거 읽고 이제 녹색책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해방에서 교수 용어기인데 이게 몇 년이냐면 대충 1945년부터 해서 1948년식이야. 요 시기가 아니라 45년부터 해서 1948년식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 전국이라는 그런 식인데 남한에서는 미군정식이야. 미군정식이.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1945년에 만드는 교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왔던 국사교본이에요. 국사교본. 이 국사교본은 국민학교 교재도 만들었거든요. 국민학교 교재. 예, 국민학교 교재를 왜 만드냐? 그걸 그 당시 이제 그 국사는 예전에 일본사 위주이기 때문에 좀 마땅치 않았어. 그래서 진당학회가 그 당시 중등학교 국사 교재를 이제 만들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때 국사 교본을 발행을 했고요. 이 국사 교본의 의의는 해방 직후에 발간된 최초의 역사 교과서야.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의의죠. 근데 이제 처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죠. 급히 만들다 보니까. 예. 그 문제점이 이제 쭉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 위주로 쓰여진 총 177페이지밖에 안 된 내용이 빈약한 교재였다는 거. 첫 번째, 정치사 위주의 교육이었다. 네. 그럼 지금처럼 뭐 사회문화사 이런 것들, 경제사 같은 연구 성과도 또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뭐 교수 용어기 때나 뭐 이렇게 그 한국사 교재에 보면 되게 정치사 중심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본문이나 본문으로 구성된 사파나 급밖의 학습 자료는 전혀 실리지 않았으며 지금처럼 알록달록하게 쓴 게 아니라 그 텍스트 위주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우리 역사의 근대적 변화 모습을 별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자본주의 발전론이나 뭐 맹아론이나 이런 것도 연구 성과가 없었고 그 당시에 그 썼던 진단학회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인 교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 측면에서 또 연장선을 보면 당시 한국사 연구 수준이나 방법 등에 기이한 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족 입장에 역사 소수한다고 하면서 사화나 당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강조해. 그래서 이거는 일제 식민사학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점이 있다는 거 좀 의의와 단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미군정 시기 때 이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미군정 때는 1946년, 47년기에 국민학교 중학교 교수 요목이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 이제 미국의 어떤 주에서 콜로라도 주나 캘리포니아 그 주에 있는 교육과정 뺏겨온 것 같은데 요때 이제 도입되면서 새로운 과목을 형성했어. 사회생활과라는 거야. 이게 이제 건데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과에서 강조된 것이 민주시민 양성이거든. 지금도 그 사회과에서 제일 중요한 민주시민 양성이 교육적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 있었어요. 그 당시 냉정 체제였죠. 미소 냉정 체제였잖아. 그래서 미국은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게 어떤 그 자기 시스템을 이식시키려고 했어요. 민주주의 시스템을. 예. 그러면서 당연히 사회생활과도 같이 따라오게 되고
거기에 민주시민 양성도 같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 내용도. 자, 그러면 이 사회생활과는 뭘로 구성되냐 이렇게 보면 지금 비슷하죠? 사회생활과는 일제말에 국민과를 대체함으로써 역사, 지식, 국민에 이렇게 편제돼 있어요. 역사, 지식, 국민. 여기에 나중에 이제 윤리까지 들어가게 되죠. 국민은 지금 일사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북소형 카페, 사회과 카페가 이제 그 역사, 지식, 일사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런 과목들 특징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역사, 지리, 일사라는 과목이 솔직히 이제 학문책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이 묶이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 그들 안에서. 자, 그럼 내용 보면 사회생활과 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는데 아까 이제 민주시민 교육 강조하는 이유를 얘기했죠. 자, 상황과 자연 환경 및 사회 환경의 관계를 밝혀 인식시켜 사회생활 성실 유능한 국민이 되게 되는 걸 그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국민학교 이제 5, 6학년 이제 초등학교 국사는 통사를 배우게 되는데 요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웃나라 생활 이상이고 동양사를 2학년 때는 먼 나라라는 그 생활로 서양사를 3나라 때 우리나라 생활이 고 국사를 배운다.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기초에 언급됐죠. 이게 17년 기초에 나왔을 거예요. 18년 기초인가? 자, 그 이웃나라 생활은 동양사, 먼 나라 생활은 서양사, 우리나라 생활은 국사.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꼭.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4학년 때 인류 문화사를 이루고 다시 세계사를 배우고 5학년 때 우리 문화사를 이루고 국사를 배우게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수 요목기 때 이제 뭐냐면 역사책과 관련된 역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 자, 이 역사 교과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 교과서의 어떤 체제가 성립된 거는 3차 교육 과정이야. 3차 교육 과정에 국정교과서 통일하면서 이게 뭐냐면 검정 그 교과서 발행책의 어떤 통일성이 되는데 3차 교육 과정 이전 교수 요목기나 1, 2차 때는 그냥 그랬어요. 아주 다양한 책들이 나왔어. 뭐 국정도 있고 검정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교수 용어기 때는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자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교과서 부족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대개는 프린트 있죠. 프린트만 사용하거나 교과서가 없으니까 필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 시기 때 국사 교과서들은 어떻게 구성이 됐나 이걸 좀 볼게요. 자, 대체 왕조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이 구성됐다. 정치사 중심이죠. 아직 사회경제사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던 때요. 정치사 중심이었다. 특히 어디를 강조하냐면 고대사를 중시했어. 왜? 민족적 자긍심과 자주적 민족의식. 왜냐하면 그래도 한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그때는 고대사밖에 없었다. 고대사 뭐 강개토량이 막 영토 확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의 민족적 자긍심하고 뭐 그런 민족의 자주적 민족의식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고대사 분량이 전체 60% 되게 많죠. 예. 지금은 근현대사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이게 좀 많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좀 자존심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나 구한말 이런 거는 좀 민감한 것 같아. 왜냐면 자기 그 무시하는 부분 열등감을 건들 수 있고 그래서 고대사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그 부족한 꺾인 자존심을 좀 많이 세우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고대사를 이제 좀 강조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나름대로 하니까 예전에 비참한 역사를 배우더라도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하여튼 이런 거고 하지만 민족사 연구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교과서술 곳곳에 여전히 일제 식민사에 남았다. 한계가 있어. 자, 한계. 자, 그러면 세계사 내용을 볼게요. 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계사는 대체로 그 인류의 기원 그리고 자, 인류의 기원, 중국, 인도 지중해 문명, 서강 문명, 그 1차, 2차 세계대전, 평화운동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그래서 각 단원 밑에 주제를 설문식으로 제시하고 이들 정통적 강의 중심의 역사학습에 벗어나 새로운 문제 해결을 모색을 하는 것으로 미국의 진보주의 영향을 받아서 당시 전개된 세계교육 운동에 중시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요 주제를 밑에 설문식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다루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의 의의가 뭔가요? 이렇게 설문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교과서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잠깐 보면
단원 설명하고 나서 기술되고 나서 여기 뭐 프랑스 혁명 배경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 있어요. 교과서 내용 중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교수학습 그 국사교본보다는 좀 더 뭐냐 진일보한 거죠. 국사교본은 그냥 텍스트만 내용만 딱 구성되어 있는데, 예. 자, 그래서 교수 용어기 때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1차 교육과정부터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따로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요 부분은.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남색체 넘어가죠. 자, 여기 이제 남색책 보면, 잠깐만요. 나도 펴야 되겠다. 자, 파란 책에 있는 내용들 이제 바탕으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쭉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보자. 자, 강복 후에, 강복 후에도 우리나라의 독립적인 지위를, 예, 강복 후에도 우리나라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 군정의 교육 정책에 따라 역사 교육은 체제와 내용에서 많은 파행을 걸었다. 그래서 파란의 시장은 사회과 도입이죠. 사회과 도입. 자, 미 군정의 주요 관심사는 그 당시 군정의 기본 방향은 이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 있어요. 정치 사회의 어떤 교육한데,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과 관계를 밝혀 인식시켜 사회생활 성취에 유능한 국민이 되게 하는 목적이었다. 이게 사회생활과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거는 무슨 시민의 양성? 민주시민의 양성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예, 민주시민 양성. 맨날 근데 민주시민은 뭐 양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자, 사회 그 생활과는 이후 교육 과정에서 역사 교육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역사 교육과의 위상과 유용성, 가치 문제에서 사회과는 역사 교육과 대입되는 걸로 인식되었고, 자, 역사 교육과 관계자는 이에 대한 대응이 피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이제 나온 게 융합형 뭐 또 독립형 뭐 이렇게 사회과 융합을 해야 된다. 독립교육과의 어떤 자율성을 강조해야 된다 하는 거 있고,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노란 책의 내용 보면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상당수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역사교과가 사회교과와 다른 점이 그걸 되게 강조했어.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뭐 1차 교육까지 뭐 7차 교육까지인데 이거는 하나씩 할 때 이제 정리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목적용어인데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야? 29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장 이제 1장의 2절이죠. 정확히 하면 작은 이제 2장인데 거기에 들어갈 게 이제 역사 연구의 연구 영역이야. 예, 역사 연구의 영역인데, 자, 여기에서는 역사 교육에서 뭘 연구하고 있는가 이건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조할 부분들의 개관적인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역사 연구 영역 중에 목적론이 있어. 목적론. 요게 예전에 관련돼 갖고 시험 문제 나왔죠. 하이트 리 논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목적론에 속해요. 이렇게. 자,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 교육의 목적의 다양성을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목적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녹색책 아시죠? 이 부분에 녹색책 보면 이제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추상적 가치를 지향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있어요. 교훈으로서 가치가 있고, 정통적 목적론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교양으로서 이제 추구하는 것도 민족 공동체 양성의 가치도 있고, 이런 거 다 목적에 속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하이트하고 이간의 논쟁, 예. 이게 18년 기출 나왔나요? 예. 요게 또 요 관련돼 갖고 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역사교의 목적은 흔히 언급된 건 다음과 같이 5가지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교육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이때 내재적 가치는 사회적 요구가 아니라 역사 교육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재적 가치는 학생들 세계관 혹은 역사 인식에 해당하는 거고, 예를 들어 현재 문제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지식, 과거와 사회에 대한 비교 인식,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제공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사 교육은 교훈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 녹색책에 나와 있죠? 그 역사 교육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교훈적 생각이. 그래 갖고 그 당시 인간의 집단 경험을 활용하여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반성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활동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동소행의 공통된 생각이다. 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녹색책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리와 현재의 미래에 관한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여기 교양인으로서의 자질 교육이죠. 요것도 녹색책에 언급했고요. 네 번째는 역사 교육의 타민족과 구별된 고유한 유산이나 역사상을 통해 민족의 동지의감과 민족의 주체성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양성시킬 수 있다. 이것도 그 파란책과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역사 의식의 어떤 그 함량이죠. 이것도 일종의 앞에 언급한 그 첫 번째 그 내재적 가치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변화와 뭐 존재 발전 의식, 자의식 이런 의식이 역사 의식의 함량이라고 주장한다. 뭐 등등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노란 책하고 파란 책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통적인 역사 의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목적론과 관련돼서 역사의 목적과 관련돼서 영국 학자 중에 파팅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파팅턴이에요. 예,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예, 요 사람인데, 요 사람은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기출문제에 나오는데 나오진 않지만 그 밑에 하이트 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하이트 리가 나왔으니까 파팅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더. 왜냐면 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딱딱 끊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파팅턴은 정통의 역사교육의 목적으로 문화유산의 정승, 도덕교육,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면서 그 장단점을 논의했다. 그래서 이게 정통적인 역사교육이에요. 파팅턴이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영국에서 역사교육을 할 때 이런 문화유산의 전승이나 도덕교육,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역사교육 목적으로 삼았나봐요. 근데 전반적인 파팅턴은 이런 그 세 가지 정통적인 역사교육 목적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이게 그 밑에 있어. 첫 번째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화유산 전승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그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파시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도덕교육이죠. 도덕교육을 위한 역사교육, 현재 도덕 혹은 정치적 사정에 따라 과거의 도덕적 교훈을 무리하게 이끌어요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문제가 있다. 예,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이제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 증진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이들 이후에 얼마만큼 과거 혹은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이해를 통해서 한다는데 어디를 봐야 되는가? 어디 시점으로 모델로 봐야 되냐? 뭐 선사시대, 고대시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이 막연하죠. 그래서 파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그 뭐냐면 역사 교육의 목적은 뭐냐? 그걸 이제 뒷작을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달라고 하면 외제적인 아까쯤에 외제적인 것들보다는 사회적 어떤 요구나 이런 것보다는 역사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찾아야 된다. 예, 요 내용을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은 그 결론에 대한 구체 내용이고요. 그래서 줄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파틴터가 얘기죠. 그는 학생들의 역사를 가르친 이유는 역사 이해를 증진시키며 역사를 가르친 이유를 외제적이나 도구적 기반으로 정당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때 외제적이고 도구적 기반이라는 것은 정통적인 역사관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야. 그보다는 역사를 통해서 뭐냐면 역사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사고력을 뭐냐면 양성시키는 거죠. 자, 그가 보기에는 역사를 배운다는 건 인간의 경험에 대한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거고 이런 사고 과정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목적론과 관련된 내용은 영국의 이제 대표적 학자였던 파팅턴의 견해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인가요? 네, 세 번째 단락부터는 뭐가 나오냐? 1990년대 뭐 이인호, 전영백 교수 뭐 내용인데 넘어갈게요. 그냥 네. 안 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뭘 보냐? 이제 외국 교수들 중심으로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네, 제일 중요한 니와 하이트 논쟁이죠. 니와 하이트 논쟁. 두 번째 단락. 여기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야? 네, 다음 장 여기까지. 이게 이제 니와 하이트 논쟁이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요. 독립된 문제 나왔죠.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그 목적론 부분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근데 요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목적론도 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역사 교육에서 이제 뭐냐면 논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은 교육의 일반적 목적과 역사 교육의 교과적 목적의 관계다. 첫 번째, 교육의 일반적 목적, 역사의 교과적 목적. 그래서 교육의 일반적 목적은 좀 약간 외제적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제적 목적이고, 역사과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역사 교육의 교과적 목적은 그 내재적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역사 교육에 그다음 유일하게 뭐예요? 유일하게 역사과만 적용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관련되어 갖고 이제 니와 하이트가 논쟁을 벌인 거예요. 니와 하이트가.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하이트의 이론을 보자. 하이트는 어렵다면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을 이제 강조해. 이 단어는. 그래서 민주시민의 양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사회가 요구하는. 자, 하이트는 아이고 이거 좀 볼게요. 자, 하이트는 그 역사 그 자체가 학교 교육과 구별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학교 교육과로서 역사는 역사 교육 그 자체보다는 학교 교육 목적을 중시하며 따라서 학교 역사의 민주심의 덕목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 말은 뭐냐면 역사학과 역사 교육을 구분하는 거야. 역사학은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역사 교육의 내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이 역사 교육이라는 거는 사회 한 시스템에서 그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 같은 것들을 뭐냐면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민주시민 양성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트에 떠들면 그것은 자립적 인간으로서 자신의 지향을 선택하는 데 따른 가능성과 조건을 이해하고 사회적 조건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심의 양성 관련된 구체 내용을 썼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네가 이제 반대를 한 거야. 네 입장을 때 교육의 일반적 목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역사 교육의 교과의 목적, 내재적 가치를 되게 강조해요. 뭐냐면 니는 네가 이제 있는데 자, 예를 보면 니는 역사적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활용해서 안 된다. 이때 정치적 목적의 대표적인 게 민주시민의 양성이죠. 예. 자, 외재적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역사가 이용될 경우 역사 특성의 객관성과 이탈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역사의 객관성과 이탈성은 왜냐하면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탈성이 뭐냐? 이탈성. 객관성 좀 알겠죠? 그러면 이탈성 뭐냐?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이걸 디터치먼트라고 해갖고 하는데 디터치먼트 보니까 영어 사전 객관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성 이탈성이 똑같아요. 왜 이렇게 그 식으로 적어놓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객관성을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부터 이제 볼게요. 자, 이의 입장에 대한 뭐냐 하이트의 반론이죠. 이의 입장에 대한 반론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역사의 고유한 변형의 목적, 즉 학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걸 통해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도 따지면 개인이 속한 가치를 반영하고 방박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의 그 뭐냐면 고유한 변형의 목적 같은 것은 학생이 뭐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걸 통해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도 그런 거죠. 이건 누가 말했을까? 이건 하이트가 말했어, 네가 냈어. 이건 여기 문맥을 잘 보면 하이트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얘기한 거야. 네가 뭐냐면 내재적 가치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에 맞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 쓰는 것이 역사의 고연 번외 복지야. 학생이 스스로 바라보는 관점. 네가 이제 강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이트가 이렇게 따지고 봄부터 해가지고 하이트가 반론을 하죠. 이거조차도 개인이 속한 사회적 가치에 반영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역사적 판단이나 해석이나 사회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개인의 어떤 것에 의해서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회가 주어진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짜장면하고 짬뽕을 계속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짜장면과 짬뽕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짜장면, 짬뽕, 뭐 탕수육 여러 가지 라볶이 등 대여섯 개를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뭘까? 대여섯 개 안에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어떤 것을 관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학생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가 주어진 선택의 폭 안에서 이제 정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가점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민주시민의 양성에 나가. 민주시민의 양성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뭐냐면 학생들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결국에는 역사 교육의 목적의 내재적 가치에도 이건 부합한다가 반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파시즘이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있으면 학생들은 역사의 고연 번호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자기 관점이 그 우리 파시나 인종차별과 선택이 안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냐면 회계단을 불러일으키고 극우를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고유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면 학생들도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 파시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자, 한번 볼게요. 아무리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역사학습을 통해 인종차별을 조장한다거나 파시주의만을 학생들 변화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중시해 가치 중립적인 반영적 목적에도 시민교육의 일반 목적에 부수하는 학교교육 역사의 목적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길러줘야지 민주주의 양성이란 그 다양성을 길러줘야지 만약 내재적 가치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양성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고 관점을 그것이 역사학에서 추구하는 내재적 가치와 부합하다 해갖고 요 뭐냐면 그 이에 대한 이해 관점에 대한 하이텍 또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이트가 승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요거 앞부분인데 쭉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예,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아이고, 역사적 사고 부분을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역사 사고와 그 다음에 역사 의식 부분 있죠? 예, 요거 좀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면 51페이지 51페이지 넘어가서 51페이지 역사적 사고와 역사 의식 부분을 볼게요. 자, 근데 보니까 시간이 어이구 벌써 4시네요. 예, 좀 쉬었다 하죠. 이 부분은.